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반죽법의 가계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반죽법에는 유지를 크림화시키는 반죽형 반죽법과 계란의 거품성을 이용하는 거품형 반죽법이 있습니다. 반죽형 반죽법은 첫째 시간에서 할 거고, 거품형 반죽법은 두 번째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죽형 반죽법을 보면 크림법, 블렌딩법, 단단계법, 설탕물법, 그리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크림법에 보면은 계란을 전란으로 쓰는 공리법과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어서 반죽하는 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형 반죽법을 보겠습니다. 거품형 반죽법에는 계란을 전란으로 쓰는 공리법, 나누어서 쓰는 변리법, 그리고 한꺼번에 빠르게 쓰는 단단계법이 있고, 나누어서 쓰는 시퐁형이 있고, 유지를 엮는 제노아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란으로 쓰는 공리법에 보면은 계란을 찹게 해서 반죽하는 찬반죽과 따뜻하게 데워서 하는 더운 반죽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반죽형 반죽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반죽형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행 준거는 반죽형 반죽하기의 배울 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 수행 준거를 확인하면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형 반죽 제조 시 제품별로 배합표에 따라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적어도 제과를 전공하자고 하는 학생들은 제과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하고 어떤 재료가 이 반죽에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차츰차츰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반죽형 반죽 제조 시 재료 특성에 따라서 전처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재료는 지난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재료의 전처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재료를 체에서 내리고 건포도 같은 것은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과정이 전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전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반죽형 반죽 제조 시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반죽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반죽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품마다 제과는 조금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제품마다 어떤 반죽법을 사용하여서 제조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혀 법칙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은 이 재료는 이러한 재료들을 쓰고 이러한 재료는 필요 이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반죽법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반죽형 반죽 제조 시 작업 지시서에 따라 반죽 온도,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반죽 온도, 비중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과에서 특히 제과에서는 반죽 온도는 유지라든지 이러한 품온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온도, 비중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모르면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죽형 반죽법 교재 134페이지의 크림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림법에는 계란을 전란으로 쓰는 공리법과 흰자 노른자를 나누어서 쓰는 변리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림이란 무엇입니까? 크림이란 바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크림 있죠? 먹는 크림도 있을 수 있고 크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크림이라는 것은 바로 재료 속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림법에 보면은 공리법의 반죽 순서라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 순서를 보면은 유지와 설탕을 먼저 크림화 시킨다. 다시 말해서 기계에 거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걀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크림화를 충분히 시킨 후에 마른 재료, 즉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 등을 넣어서 반죽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달걀의 수분과 유지, 즉 버터의 분리 현상입니다. 그 분리 현상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지의 온도가 22도에서 23도가 되었을 때 수분 보유력이 최대가 되므로 달걀과 유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의 온도가 22, 3도가 되더라도 달걀이 지나치게 차오면 분리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되겠죠. 그래서 크림법을 만들 때는 달걀과 유지의 온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반죽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반죽은 나중에 가루를 섞을 때 밀가루의 글루텐을 최소화하면서 공기의 혼입을 최대로 하는 반죽이므로 가루를 섞을 때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너무 오래 섞지 않고 이렇게 섞어주는 방법을 공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법의 반죽 순서를 보면은 유지를 준비하여 크림화 시키고 달걀 노른자는 따로 살짝 크림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도 또 다른 그릇에 흰자와 설탕을 넣어서 머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유지에 달걀 노른자를 먼저 거품을 먼저 섞은 후에 달걀 흰자의 머랭을 일부분 섞어서 마른 재료 즉 밀가루를 투입해서 섞어준 후에 남은 머랭 달걀 흰자와 설탕을 거품낸 머랭을 가볍게 섞어서 공립보다는 더 부피감이 있게 반죽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림법에 공리법과 변리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죽형 반죽법의 블렌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블렌딩법은 먼저 반죽기를 이용하여서 밀가루와 유지 즉 버터를 섞어서 밀가루에 유지를 피복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밀가루가 물과 만나서 글루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물을 밀가루와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 즉 버터를 밀가루에 발라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렇게 만든 후에 건조 재료인 설탕, 탈지분유, 소금 등과 일부의 달걀을 넣고 반죽을 한 후에 나머지 액체 재료인 달걀과 물을 넣고 기포를 올려서 반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기포를 올린다, 크리마 시킨다, 거품을 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반죽은 유지가 전 반죽에 고르게 분배되어 있고 양호한 기공과 속결을 얻을 수 있어서 제품의 부드러움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반죽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브랜딩법입니다. 반죽형 반죽법의 단단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계법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딱 한 번에 반죽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반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서로 성질이 다른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을 하다가 보니까 제품의 볼륨감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를 앞서 말한 크림법이라든지 블렌딩법보다는 좀 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반죽 기계의 성능이 좋아야 하고 반죽을 할 때 유화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놨는데, 왜냐하면 유지를 크리마 시키는 과정에서 계란 등의 수분 재료가 혼합되면서 반죽의 분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장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죽형 반죽법의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설탕물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에 사용하기 좋고, 설탕을 먼저 일부의 물과 섞어서 중탕으로 해서 설탕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 건조 재료, 즉 밀가루 등등을 넣고 나머지 액체 재료를 넣어서 한꺼번에 올리는 반죽입니다. 공기 혼입이 양호하고 껍질이 부드럽고 색이 균일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유화가 잘 되는 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반죽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지 않아서 분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화가 잘 되는 유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화제를 첨가하여 만들든지 해야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탕물법의 장점은 설탕을 물에 녹였음으로 해서 당분이 반죽 전체에 고르게 퍼져서 껍질색이 잘 나게 해줘서 껍질색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탕의 용해를 빨리 이루어지게 해서 반죽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포의 생성도 좋아서 베이킹 파우더도 좀 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죽형 반죽법의 마지막 방법으로 혼합 반죽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번에 있는 것은 유지를 크리마 상태로 만들어서 밀가루와 가볍게 섞어서 따로 놓고 달걀은 따로 설탕과 혼합하여 기포를 낸 후에 미리 준비한 유지 크림과 섞어주는 방법인, 어떻게 보면 브랜딩 법하고도 조금 관계가 깊고 다음으로 크림법하고도 약간 섞여 있는 복합 반죽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2번에 보면 머랭을 제조하여서
유지, 설탕, 노른자를 혼합하여 포마드 크림 상태로 만들어서 모랭과 밀가루를 섞으면서 나머지 재료들을 같이 넣고 섞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재료를 반죽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된 반죽을 쓸 수 있습니다. 반죽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과의 반죽법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실습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어떤 반죽법을 내가 이 제품에 적용하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반죽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형 반죽법에 대해서 반죽법은 알아보았으니까 이 반죽형 반죽의 공정상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유지에 설탕을 넣어서 반죽하여서 공기를 충분히 포집시키지 않으면 제품의 결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제품의 결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품 속에 적당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한 제품이 된다는 그런 소리도 되겠죠. 우리가 유지를 왜 크리마 시켜서 반죽을 하느냐 생각해 보면 유지를 크리마 시켜서 유지가 가볍게 만들어 줘야만이 베이킹 파우더의 힘에 의해서 반죽을 밀어 올려서 제품 속에 적당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충분히 크리마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분리, 즉 유지와 물이 분리돼서 반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밀가루를 집어넣었을 때 밀가루가 물과 먼저 결합하여 글루텐을 형성하게 돼서 반죽 전체가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아주 극소량의 밀가루를 투입해서 그 수분을 먼저 밀가루 일부에다가 수분을 흡수시킨 후에 다시 나머지 밀가루를 투입하여서 반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크림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유지는 온도, 다음 계란을 넣을 때 계란의 온도가 바로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유지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지의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포집률과 수분의 함유율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가 적당한 온도, 즉 22, 3도가 될 때 크리마되는 공기의 포집률, 크리마되는 율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수분,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율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죽형 반죽을 할 때는 유지의 온도에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밀가루는 최대한 가볍게 혼합하여서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빵에는 글루텐이지만은 케이크에는 글루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력분 밀가루를 쓰는 겁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는 최대한 가볍게 밀가루를 섞어 혼합해야만이 글루텐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물이나 우유, 식용유 등을 넣을 때는 전체적인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이것을 넣을 때도 가루가 완전히 섞이기 직전에 넣어서 빠르게 반죽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밀가루를 완전히 섞고 난 뒤에 다시 물이나 우유, 식용유 등을 넣고 또 더 적게 되면 그만큼 반죽의 거품을 꺼트려서 나중에 제품의 결이 좋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반죽형 반죽법에서 반죽형 케이크를 구울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반죽형 반죽은 속까지 익게 하려면 저온에서 장시간 굽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죽형 반죽은 무거운 반죽입니다. 겉에만 익어버리고 속이 익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세면 겉이 먼저 속까지 열이 들어가기 전에 겉이 먼저 익어버리므로 꼭 주의해서 저온에서 약간 작은 거 다른 것보다는 장시간 구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윗불이 처음부터 너무 강하면 부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랫불로 내부까지 가열시켜서 서서히 굽고 중앙부에 유지를 발라서 고른 모양으로 터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 반죽형 케이크를 팬닝한 이후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장기간 굽기 중에 항상 오븐에 신경을 쓰고 윗면에 색이 진하면 덮어주고 바닥에 색이 진하면 철판을 깔아서 전체적인 색이 잘 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죽형 케이크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배합에 무리가 있고 재료 사용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제품에 실패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과 제빵은 식품 가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요리처럼 짜오면 물을 좀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을 좀 더 치는 요리 중간에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과 제빵은 배합 계량을 잘못하면 제품에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합에는 재료의 사용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이 사용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되고 저런 재료는 저런 사용 범위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재료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면 완제품이 좋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덜 구워진 상태에서 충격을 주거나 아랫불이 너무 강하고 수분이 많으면 제품이 찌그러들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덜 구워진 상태에서 충격을 준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케이크들을 굽다가 보면은 오븐을 열어서 앞뒤면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서 탕탕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충격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옆면이 찌그러지거나 주황이 익지 않고 줄무늬가 생기면 수분이 많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덜 익으면 아랫불이 너무 약하니까 조금 조정해서 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시럽, 과일 등을 사용할 때는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이 찌그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재료들을 사용할 때 잘 생각해서 구워줘야 된다는 뜻이고, 반죽 과다는 반죽의 기포를 크게 하고 질게 하여서 과일을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그랬습니다. 반죽 속에 과일 넣는 제품을 생각해 보세요. 반죽을 지나치게 거품을 많이 올려 가지고 가벼워지면 과일들은 무겁고 기포는 크니까 당연히 과일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기포를 조절해서 해야 되고 적당량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반죽의 대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탕량이 너무 많거나 오븐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표면에 흰 반점이 생긴다 했습니다. 설탕량이 너무 많아서 설탕이 안 녹았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설탕이 덜 녹은 상태에서 굽게 되면은 설탕이 오븐 속에서 녹게 되어서 거기에 흰 반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탕과 베이킹 파우더의 양이 너무 과다해도 제품 표면의 중간과 옆면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도
베이킹 파우더가 양이 과하다 그러면은 너무 지나치게 부풀어서 찌그러지겠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기 바랍니다.